방산주가 지금 거의 한 몇 년 동안 올랐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그치, 지금까지 한 3년 계속 오른 것 같아요. 저는 원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바스켓으로 들어오는데 뭐 바스켓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총 1등부터 쫙 나래비 세워가지고 비율대로 사는 거거든요. 네. 자, 미국은 진짜 지금 에너지원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뭐 SMR을 위시로 한 이 원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쪽, 대체 네. 에너지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글로벌 트렌드하고 약간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글로벌 트렌드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유럽도 지금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 전기차 이거 좀 뒤로 바꾸자 막 독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과 현실, 이상과 현실이 좀 많이 달랐다. 탄소 제로도 좋고 친환경도 좋고 다 좋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이게 비용적인 부담도 상당히 크고 엄청 힘들어졌다. 물가 부담도 생기고. 그래도 유럽이 힘드니까 야 일단 좀 살고 보자 해서 다 뒤로 제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원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렇죠. 리스크도 있고 뭐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핵 폐기물 요게 상당히 좀 힘든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도 한데 이게 우리는 친환경 뭐 지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뭐 이런 식으로 태양 연금 뭐 풍력 연금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설치 지원해주고 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추경 예산안이 어떻게 어떤 규모로 쓰이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랄까 태양광이나 풍력은 메인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원전은 한번 이렇게 짓고 나서 관리를 잘 하면은 상당히 유익하게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싼 가격에 양질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중요한 AI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소형 모듈 원전 필요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전기 빵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네. 미국은 또 그 다음에 지금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동안 전력 설비주들이 많이 갔었던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잘 이동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동시킨 에너지를 잘 저장했다 쓰는 것도 중요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주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라면은 요 ESS 정도로 해서 이제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쪽으로 해서 뭔가 좀 돌파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지금 로봇이 뭐 인터넷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유튜브 보셔서 막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막 백덤블링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정도로 움직임인데 이게 한 전고체 전지를 달아도 한 2시간?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 전지 자체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 전지 제가 너무 앞서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이언맨에 여기 핵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전지들이 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용 시간을 계속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겠고요. 그래야지만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유용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가 그렇죠. 되겠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잘 뽑아내고 그걸 잘 운반하고 잘 쓰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원전은 대세다. 저는 그냥 사실 연초부터도 계속 사람들한테 말하기는 했는데 방산주가 지금 거의 한 몇 년 동안 올랐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그치, 한 지금까지 3년 계속 오른 것 같아. 저는 원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세대 대장이 이쪽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쪽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자체, 원전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라는 이 섹터 자체가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전, 신재생 에너지 양쪽 다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맞아요, 전기가 맞아요. 부족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그러니까 손이 부족할 때는 뭐 부직갱이라도 와서 뭐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케이블, 그다음에 전력 설비, 송배전 설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쪽도 저는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재건 수요까지 같이 그렇죠. 합쳐지면서 좀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섹터 전반을 차세대 리딩 섹터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AI와 관련해서도 지금 엔비디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가 이제 다시 시총 1위 회복을 했어요. 네네. 거의 그 폭락했던 것들 다 회복을 했고 어떻습니까? AI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흐름이 예상이 되시는지. 이쪽도 뭐 처음에 상당히 많이 갔었잖아요. 그랬다가 좀 확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엔비디아 다시 가고 그러는데 뭐 약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줬잖아요. 약간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서 사양을 낮춰가지고서 이제 수출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AI의 수요는 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챗 GPT에 대해 잠 안 온다고 뭐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잠이 안 오니까. 저도 요새는 물어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다 말해줘. 그러니까 비서야 비서. 아니, 엔터 치자마자 답을 말해줘.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면은 뭐 거의 AI랑 막 대화하고 뭐 일상생활 소통하고 뭐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에도 중요하고 AI 교육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혼자 계신 노인들 돌보는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지만 사회적으로 AI가 로봇과 결합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인구는 안 태어나고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 AI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의료 쪽도 AI랑 결합이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료 대란 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료 분야, 그다음에 교육 분야, 그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직원들이랑 얘기할 때 애들 막 공부 가르친다고 그러고 막 열심히 가지만 그런 거 하지 마. 어차피 다 없어질 직업들이야. 몸 쓰는 거 해. 로봇이랑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거 해. 맨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도배나 배울까, 타일을 붙일까, 막 요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AI가 모든 부분에서 다 옛날에도 좀 있었었어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뭐 IoT 막 이래가지고 집에서 뭐 가전끼리 막 이렇게 그렇죠. 결합되는 부분도 요새도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AI는 앞으로 뭐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안 나오시고 놀러 가셨는데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캐릭터가 혼자 막 떠들고 있어요. 진짜로요. 영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일자리가 계속 없어진다. 그렇겠죠. 기업들은 계속 사람을 안 뽑는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그러니까 계속 없어진다. 아니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그 구글 자체가 그 AI 개발자를 35% 감축을 했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그 하이 인텔리전트들을 그러네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만 더 되면은 게임도 다 AI가 다 개발하고 다 드라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러니까 AI 가 예전에 찍지 처음에 않을까. 오픈 AI가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파업한 게 할리우드의 그 작가 연맹에서 파업했잖아요. 맞아요. 노조에서. 글도 다 써주고 다 그죠? 써준다고.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음악도 다 작곡해주고 저 아는 분은 인테리어 사업 하시는데 그 인테리어 고객들한테 그 가족들의 동영상을 받아가지고서 그 가족 송을 만들어가지고서 담아서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챗 GPT로 만들더라고요. 약간 느낌은 있어요. 챗 GPT가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은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는 너무너무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저도 챗 GPT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지점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분들 중에서 로직을 짜거나 뭔가 할 때 다 챗 GPT를 활용을 해서 다 그걸 활용해서 이제 종목 선별이라든지 운용이라든지 매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제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처지게 아니 왜냐면 한탄으로 끝나네. 요새 주식시장 보시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너무 뉴스도 빠르게 반영되고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도 많고 SNS를 통해서 이게 워낙 이 커뮤니티들이 많다 보니까 확 몰려갔다가 확 그것도 빠지고. 있고 뭐 하나 쏠림 현상도 심하고 이게 다 알고리즘 매매. 그렇죠, 알고리즘. 예, AI 알고리즘 매매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이제 HTS 켜놓고 AI 딱 접속해 놓고서 다 뉴스 기사를 활용하고 뭐 전 세계 다 데이터 받아가지고 알아서 매매해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저 좋은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좀 더 쓰기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 AI는 현실이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소프트웨어들이 맞아요.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의 일 처리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맞아요. 없지 않냐. 맞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고. 네, 맞아요. 우리도 뭐 1만 개 칩을 사와서 우리도 데이터 맞아요. 센터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뭐 엔비디아, AMD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네.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좋아질까? 이 AI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대통령이 밀어준다는 데가 반도체하고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AI와 하드웨어는 좀 있었는데 솔루션 쪽들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 솔루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해주는 편인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아시다시피 발열 문제도 상당히 그렇죠. 심하기 때문에 그 발열 문제 잡는 기업들도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솔루션 AI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말이지. 이 솔루션 업체들 사실 오늘 보면 뭐 코난도 엄청 가고 솔트록스도 엄청 가고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정권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솔루션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랑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라면 하이닉스다. 하이닉스다. 왜냐하면 저 항상 말씀드려요. 반도체 갈 땐 삼성전자 아니고 하이닉스다.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니까. 그렇죠. 반도체만 하니까. 네. 그래서 또 D램도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앞질렀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조금 힘든 국면이에요. 가전도 힘들고 지금 휴대폰도 미국 관세 때문에 애플이랑 삼성전자 휴대폰이 계속적으로 좀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들, 판매가 저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름쯤에 만약에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뭔가 가시화되게 된다라면은 가장 힘들었던 자동차하고 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 아니 지금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되고 우리 금리 인하 또 하게 되고 하여튼 이게 계속 뭐 달러 약세로 가는 길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이 사실 지난 9개월 동안 뭐 39조인가 얼마 팔았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또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쵸. 건데 그때 뭘 살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좋은 어떤 그 개별주들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한국 시장을 살 것이냐. 시장을 산다면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았을 때 주가보다 안 좋았을 때 주가가 더 높았던 적도 많아요.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 논리를 보는 건 어렵다.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한국 시장을 사는 거다. 언제든지 팔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바스켓으로 들어오는데 뭐 물론 MSC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바스켓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총 1등부터 쫙 나래비 세워가지고 비율대로 사는 거거든요.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솔트룩스라는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렇지. 그런 주식이 있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뭐 조그만한 주식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 물론 이제 오퍼를 줘서 국내에서 대행해서 사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돈 들어오면 시총대로 산다. 쭉 나래비 되어서 비율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되고 외국인들이 돈 들어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문제 요거 좀 해소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수출주들 쪽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내수 부양과 관련되어 있었던 아주 망가졌던 경기 민감주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섹터별로 시총 상위주들은 항상 좀 관심을 놓고 좀 보시긴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금리 차 미국과 한국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또 이 증시에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만한 건 없을까?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트럼프는 파월한테
계속 인하하라고. 내리라고 하잖아요. 자르고 싶어도 지금 못 자르고 있긴 한데 계속 인하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월은 데이터 의존적이거든요.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아직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나왔던 이제 민간 고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요게 지금 50이 안 돼요. 이미 아직 침체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관세를 하면서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막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데미지가 이제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같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이 이제 견조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 민간 고용 지표가 약간 좀 실질적으로 먼저 좀 발표되면서 시장에 대해 약간 시그널 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약간 좀 침체 느낌? 약간 둔화되는 느낌? 침체라기보다는 좀 둔화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뭐 올해 하반기에는 한 2번 할 것 같은 뉘앙스가 좀 있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봤자 우리나라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센데 요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약간 조금 관세 여파 때문에 약간 둔화되고 여러 가지 좀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미 국채도 금리도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태 속에서 지금 한 4.3대 정도 되나요? 금리가?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달러화 지수도 맨날 109, 막 107 이러다가 지금 100 이하로 내려온 상태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는 약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라면은 원화는 다시 또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 뭐 최근에 원화 강세를 갖다가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요구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수출주들한테는 좋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 예전에 일본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 강세로 가면서 맛이 가고 그 틈새 이제 우리나라가 확 치고 올라오면서 성장을 한 건데 어느 정도 뭐 협상안에 있어서 원화의 절상 부분이 그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350원이 균형 환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리 반영된 부분이라도 볼 수 있는데 요 정도 선에서만 멈춰준다라면은 그나마 좀 괜찮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그동안 높은 환율 속에서 생각보다 더 선전했던 부분이 있는데 환율이 더 낮아지면 많이 팔아도 불편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죠. 많이까지도 못 파는데 더 불편해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반복이 나타나는 속에서 뭔가 이득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좀 괜찮고 수입해서 내수해서 이제 소비하는 기업들한테는 좀 더 괜찮고 그래서 원화 강세가 되면은 뭐 여행주 사세요, 항공주 사세요, 소비주 사세요 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원화 강세가 계속 유지가 돼서 1,300원, 500원대 이내에도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대에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내수주들한테 분명히 좀 유리하고 수출주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수출주들은 그러려면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많이 팔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관세에서 뭔가 좀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죠. 관세가 더 붙어버리면 많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큰 거는 사실인데 어차피 미국도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데이터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파월도 일정 부분 좀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물러서서 금리를 좀 인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뭐 지금보다 더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일단은 좀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내수 부양에 따른 또 추경에 따른 돈풀기 이런 거 감안해 본다라면은 수출주보다는 좀 내수주가 좀 난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협상이 잘 되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출주들한테도 한 번 정도는 좀 기회가 올 수 있겠고 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시총 상위 종목군 순으로 싸다 보면은 뭐 역시 뭐 수출주군 안 수출주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한테는 다 고르게 좀 기회가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소비에서 추경에서 뭔가 도움을 받는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의 환율과 금리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그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엔터주들 흐름 참 좋아요. 맞습니다. 이 K컬처 드라마 뭐 맞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넷플릭스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미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컨텐츠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증시 이 바뀐 이 환경하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 컨텐츠류들이 힘들어진 게
한알령 때문이기도 하고 뭐 한알령이라는 게 없다고는 하는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주 40, 뭐 8시간, 52시간 요거 생기면서 비용 부분이 생긴 부분들이 상당히 컸고요. 뭐 제 고객분들도 건설회사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건자재 가격은 내려왔는데 인건비도 뭐 그렇긴 그런데 공기가 1년에 지을 게 1년 6개월이 된대요. 이게 공기가 늘어나니까 비용이 늘어나면서 원가 부담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처럼 한알령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비용 추가가 생기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찍을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뭐 한 2주에 찍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알령이 만약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또 지금 또 새로운 정부는 약간 친중 성향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되면서 뭐 연예인들의 왕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는 좋은 부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미국 쪽으로 따지면 뭐 넷플릭스 그런 쪽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컨텐츠 업종도 관세랑 크게 상관은 일단 없다. 그다음에 경기를 그렇게 타지는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가장 그동안 우리나라 컨텐츠주들이 많이 갔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였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게임도 그렇고 사실 뭐 지금 넷플릭스의 그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만화 네. 도대체 그동안 무슨 네이버. 일이 있었던 걸까? 웹툰이랑 아니 뭐든 웹툰? 그치 큰일 났습니다. 네이버 웹툰 거기다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콘텐츠 위상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좋아지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더 풀리게 된다면 이것도 사실 경기가 좋은 거 나쁜 거에 좀 타기는 하지만 저는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미 또 좋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엔터 4사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공연할 때 돈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공연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뭐 한알령 해제는 분명히 엔터 4사들한테는 도움이 되겠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SM도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다들 올라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그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여러 가지로 그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또 지형도 변화가 되는 그런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의 흐름 전망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